안녕하세요. 요즘 친구들이 라떼는이라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늙은이들을 보며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 때는 말이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오늘은 저도 라떼 시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태어난 1940년대 후반은 물론이고 그 이전 시절부터 꽤 이후까지도 집안에서 여자가 공부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어요. 특히나 형제가 많은 집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요즘은 자식이 3명만 되어도 다자녀라고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보통 5명 이상은 낳았으니 집안이 잘 사는 곳이면 몰라도 없는 형편의 애들 5명, 6명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집만 해도 그 당시 무려 7남매였어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어떻게 7남매나 있을 수 있냐고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도 6남매, 7남매는 꽤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첫째였어요. 7남매의 첫째 딸로 집안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죠. 언니, 누나로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들 모두 제가 집안을 위해 일하기를 기대했거든요. 옛말에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희 집안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4~5살 저 혼자서 밥숟가락을 들 수 있는 시점부터 저는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유모차를 타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닐 나이지만 저는 동생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 시절에는 첫째, 둘째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부터 동생들 돌보기를 시작하다 보니 저에게는 어린 시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집에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기다리니 동네 친구들이랑 잠깐 나가 노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잠깐이라도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면 동생들도 항상 챙겨 다녀야 했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가신 동안 갓난아이인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도 늘 제 몫이었죠. 늘 동생들을 업고 지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저도 어리고 철이 없다 보니 가끔은 동생들 돌보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동생들 돌보라고 나를 낳았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물론 장녀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하냐고, 너는 첫째가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고 그날 아주 크게 혼났죠. 그 당시 우리 동네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맨날 두꺼운 책을 쌓아두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그 집 앞은 항상 책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 2분도 딱히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아니라 책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뭘 가르쳐 주시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책에 흥미가 생기다니 놀라운 일이죠. 아마 청개구리 본능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방 청소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시키면 괜히 하기 싫어지듯이 공부도 하라고 하면 괜히 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안 하니까 괜히 책도 읽어보고 싶고 옆에서 나도 글자도 배워보고 싶었던 게 아닐지 싶었어요. 바로 옆집이라 맨날 기웃거리다 보니 그 오빠는 가끔 자기 집 마당에서 놀 수 있도록 해줬어요. 동생들은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저는 괜히 쌓여있는 책을 기웃거렸어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않아서 그냥 한글이랑 수계산만 겨우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 집에 있던 책은 한자도 엄청 많아서 제 수준에서는 제목도 읽기가 어려운 게 더 많더라고요. 너는 책에 참 관심이 많구나. 그냥 뭔지 궁금해서요. 우리 집에는 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너무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어느 날은 책을 읽어보라고 몇 권 줬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글자를 따라 읽어보았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옆에서 글자도 알려줬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면 무슨 뜻인지도 알려주고 오빠가 읽는 책에 나온 한자들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해요.
글자를 배울 때마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는 책을 집에도 가져가서 읽고 학교에서도 읽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 오빠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법과 관련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할 겸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혼자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도 합격하고 나중에 건강도 좋아지면 다시 서울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자기가 책도 주고 공부도 알려줄 테니까 저보고도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여자는 많지 않아. 게다가 대학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런데도 내가 서울에 살아보니 공부해서 박식하고 똑똑한 여자들도 아주 많더라고. 일본에서 나도 모르는 글자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어.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여자들을 볼 수 없지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도시에 가면 멋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 모르지. 네가 자랄 때쯤에는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에 가는 일들이 많아질지도. 서울이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오빠에게서 서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눈이 반짝거렸어요.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빠 말로는 서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잔뜩 쌓여있는 커다란 도서관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몇 배는 더 큰 건물에서 공부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자라났어요. 제 상상 속의 서울은 굉장히 멋진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어요.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여자애가 글을 읽어서 뭐하냐면서 타박하기도 했어요.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얼른 취직해서 집안을 도우라고 잔소리했죠. 장녀로서 책임감을 잊지 말아라. 동생들을 생각해. 얼른 네가 돈 벌고 시집가서 우리 집안을 도와야지.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던 이야기였어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때부터 부모님은 막내가 조금만 더 자라면 동네 공장에 취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돈을 좀 모아서 시집도 빨리 가라고 하셨죠. 그때는 다들 그랬으니 그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와 서울에 대한 알 수 없는 희망이 들 때마다 부모님은 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래도 몰래 공부는 계속했어요. 사실 그 당시 반에서는 물론 학교 전체에서도 제가 제일 똑똑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 아는 것들이라 너무 쉽고 우스워졌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내용들을 다 아는지,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물어볼 필요도 느끼지 못했겠죠. 저는 학교에 다니다가 금방 공장에 취직하고 시집을 갈 여자아이였으니 어쩌면 당연하였어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은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은 질문도 그때는 다들 할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이 지나 내일도 먹을 쌀이 있는 것, 밥을 굶지 않고 구멍나지 않은 옷과 신발을 살 수 있는 것, 꿈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하찮을 정도로 소박한 바람이 전부였거든요. 책 좀 그만 봐. 네가 이걸 봐서 뭐 어쩌겠다고 맨날 책을 보냐? 그래도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네가 공부가 재밌어서 뭐해?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휴, 괜히 헛바람 들어서는 누울 자리도 모르고 설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여자애가 시집가서 애나 잘 키우면 되지 무슨 공부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책 읽고 있으면 다 찢어버릴 줄 알아. 시간이 지날수록 책과 공부에 빠져드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러다 제가 중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어쩌지?
자기는 공부가 좋다고 학교를 더 다니겠다고 하거나 대학이라도 간다고 하면 어쩌지 싶었던 거죠. 지금이야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쫓아다니면서 시키는 때지만 그때는 당장 먹고 살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가 책을 드는 것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으름장이 무서워 집에서는 차마 책을 읽지 못했어요. 대신 부모님이 일하느라 자리를 비운 낮에는 여전히 옆집에서 책도 보고 공부도 배웠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근처 공장으로 바로 일하러 가게 되었거든요. 걸어서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했어요. 우리 집은 차도 없고 거기까지 가는 버스도 없었거든요. 중간부터 버스가 있다고 해도 교통비가 없으니 믿을 건 튼튼한 2다리뿐이었어요. 1시간 거리를 걸어서 공장에서 10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해가 질 때쯤 저녁이 되면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저녁을 차리고 동생들을 씻기고 재우고 가끔은 낮에 동생들이 입다가 망가뜨린 옷을 바느질하고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1시간 거리를 걸어서 공장으로 향했죠. 그나마 일을 하면서 공장에 몰래 책을 숨겨두고 틈날 때마다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 몰래 보던 책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공장을 다니면서 돈은 벌어서 부모님 드리고 일 마치고 오면 동생들 챙기고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17살이 되니 부모님이 제 혼처를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이랑도 다 이야기 됐다. 저기 아랫동네 사는 이모가 자기 아는 집이라며 소개해줬는데 더 기다려봤자 이만한 혼처는 못 구해. 그 집이 방앗간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다더라. 아들도 하나라고 하니 나중에 너희 결혼하면 그 방앗간 누구 물려주겠니? 응? 우리 정도 집안에 이 정도 혼사면 경사야 아주. 그나마 네가 얼굴이 예쁘장해서 그 집에서 아주 좋게 봐줬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다행인 일이냐. 그렇게 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고작 17살이었죠. 요즘 아이들에게 17의 부모님이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뉴스에도 나올 만한 큰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결혼식이라는 것도 따로 없었어요. 짐을 싸서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살기 위해서 살던 곳에서 차로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그때가 거의 처음으로 자동차를 타본 거였어요. 그 집에서 아는 분이 빌려주었다면서 데리러 왔더라고요. 워낙 먼 거리에 교통편이 편한 것도 아니라 언제 다시 와볼 수 있을지 모르니 거의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들과 인사를 했어요. 부모님은 그 집에서 쌀이며 깨, 동생들 먹으라고 과자랑 사탕 같은 간식까지 함께 보내줘서 그걸 받아들고 좋은 곳에 시집 간다며 싱글벙글 하였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제가 키우다시피 했던 동생들은 언니 누나가 집을 떠난다니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좋은 날 눈물 보이지 말라는 부모님의 으름장이 무서워 억지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동생들이랑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따라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시댁은 우리 집보다 꽤 좋았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한 주택에 시부모님과 저희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 공간도 따로 있어서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은 온 가족이 그냥 방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시아버님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인상이 매우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차갑고 쌀쌀맞았는데 첫날 인사를 할 때부터 쏙 저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우연히 길에서 저를 본 그 집 아들이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부모님은 더 좋은 혼처를 찾고 싶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바라는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저를 데려오신 거였어요.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게도 있고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온 이후로 어머니는
일하던 사람도 내보내고 집안일을 다 저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동생을 6명이나 두고 어릴 때부터 집안일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로 했기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었죠. 눈 뜨면 새벽부터 아침밥, 설거지에 빨래, 집안 청소까지 틈틈이 가게에 나가서 일손도 도와야 했어요. 하루가 정말 쉴 틈 없이 빠듯하게 흘러갔는데 그 좋아하는 책 볼 시간도 없었죠. 남편은 먹고 살 만한 집에서 외동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철이 좀 없었어요. 아침에 시부모님이 식사를 다 마친 후 느지막이 눈을 떠서는 배고프다며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또다시 밥을 차려서 남편의 코앞까지 가져다 바쳤어요.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다시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준비해서 시부모님이 일하는 가게로 가져다 드렸어요. 다행히 가게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가게와 집에 왔다 갔다 했어요. 점심을 가져다 드리고 돌아오면 또 남편 밥을 차리고 간식을 챙기고 설거지하고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온 건지 식모살이를 하러 온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서 집에 교과서랑 책이 좀 있더라고요. 밤에 남편이 잠들고 나면 몰래 그 책을 꺼내서 읽고는 했어요. 그 집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좋았던 점은 그 시간뿐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남편이 군대 다녀오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해 남편은 군대 입대했죠. 하지만 군대에 간 지 1년이 좀 넘을 때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부대에서 훈련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울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유, 저거.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아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온 탓이야. 우리 아들 명주를 잡아먹어? 네 탓이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건 네 탓이야.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사나운 인상에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이 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온 탓이라며 저를 비난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황망한 와중에 그게 제 탓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 지독한 악몽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몰래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꿈도 아니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거라면 깨어날 수라도 있을 텐데 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 현실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간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마도 그때 잠깐 실어증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이 집에서는 갖은 구박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결혼을 막아야 했는데, 아휴,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왜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아유, 내 아들, 우리 아들, 하나뿐인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아유, 아가, 저 별 볼 일 없는 애 때문에 내 자식, 아이고, 서방 잡아먹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 봐라. 아유, 독한 것. 그나마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지. 쫓겨났는지 제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짐을 싸서 집을 나와서 한참 동안 주변에 서성거렸어요. 다시 집으로 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미 집에서는 출가 외인이라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돌아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계속 걸었어요. 걷고 또 걸어가는데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 으리으리한 저택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용기였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짜고짜 달려가서 그 집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아 저는 집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주인 어른은 그렇게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거라. 들어오라고 해요. 아저씨가 대문에서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귀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개를 해주지 않아도 단숨에 그분이 이 으리으리한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짐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부터 집까지는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 있었고 그 사이로 돌로 이어진 길이 나 있었어요. 바닥에 돌길을 따라 마루로 들어가니 엄청나게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사모님은 친절하게 차와 과자를 내어주고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저를 앉혀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직 어린애인 것 같은데 얼굴은 꽤 비통해 보이는구나. 어떻게 찾아온 건지는 몰라도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들어오라고 했단다. 몸을 좀 녹이는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어서 해보렴. 저는 칠남매의 맞이로 동생들을 돌보던 이야기부터 집안 형편 때문에 일을 하다가 돈이 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간 이야기를 하며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중에 군대에 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집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미워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나왔고 차마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떠돌다가 우연히 이곳으로 발길이 닿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당장 지낼 곳도 없어요. 부디 이곳에서 지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에 소일거리를 해서 돈을 벌어 공부할 테니 제발 여기서 집안일을 도우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당이나 창고에서 자더라도 상관없어요. 부엌 한쪽에서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부디 지낼 곳만 마련해 주세요. 이 은혜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우리 집은 크게 할 일도 없고 이미 일하는 분도 있는걸.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네 사정이 너무 딱하구나. 젊은 아이가 있으면 집에 생기도 돌 것 같으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집의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손을 도왔어요. 식사와 빨래, 청소 등 제가 평생을 해왔던 집안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사모님은 외국으로 출장이 잦은 사장님이 집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어 늘 혼자 지냈어요. 어릴 때 일본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사장님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다른 가족도 없어서 혼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도 홀로 지내는 모습이 처지는 아주 다르지만 제가 막 시집 왔을 때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왠지 굉장히 쓸쓸해 보였어요.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항상 외로워 보였죠. 그래서인지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오전 집안일이 적당히 끝나고 나면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어요. 너는 나이도 어린 애가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잘해? 우리 집은 저까지 7남매예요. 제 밑으로 동생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살, 5살 때부터 동생들 밥 먹이고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손빨래하고 거의 평생을 남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냥 평생 그것만 하면서 살았더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모님은 매일 신문도 읽고 책도 보는데 그래서인지 아는 것도 대단히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옆에서 개인과외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공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또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말고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모님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제가 몰랐던 세상의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지금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서울에 어떤 회사가 새로 생겼는지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모님이 해주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출장을 다니면서 보낸 편지 내용으로 외국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견문도 넓힐 수 있었죠. 너는 왜 공부를 하니? 어느 날 제 공부를 봐주던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가 재밌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도 재밌고, 수학 문제를 풀 때면 복잡했던 숫자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공부를 해서 되고 싶은 게 있니?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되고 싶은 게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그런 질문은 사모님에게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꿈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 가보고 싶어요. 예전에 이웃집에 살던 오빠가 대학은 저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멋진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후, 사모님은 시내에 있는 야간 학교를 알아봐 주었어요. 저녁 시간 일이 끝나고 나면 기사님을 시켜 차로 시내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에도 데리러 올 수 있도록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지 놀라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런 배려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덕분에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5년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았고 2개의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서 마침내 대입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제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사모님은 대학시험을 도전하라고 했어요. 대학이라는 곳에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니 한번 해보라는 사모님의 권유에 대입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장님도 사모님도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의 합격을 기뻐하는 것처럼 축하를 해주셨죠. 하지만 대학에 합격한 이유도 걱정이었어요. 당장 대학에 갈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니, 살 곳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사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두둑한 돈 봉투를 내미셨죠. 이게 뭐예요? 등록금이야. 안에 생활비도 넣었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잖아. 방도 구해야 하고 일자리 찾을 때까지 당장 생활비도 써야지.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넣었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말하렴. 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왜 저에게...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한 대학인데 등록금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사업가 남편 만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발견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네가 앞으로 정말 크게 될 아이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장차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러니 퇴직금이라 생각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너무 잘해줘서 네 덕분에 생활하는 게 한결 편했단다. 아휴, 네가 비가 올 때 만들어줬던 감자전이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못 먹게 되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네가 일을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어. 내가 출장이 많아서 그동안 아내가 집에서 매우 심심하고 외로워했는데 네가 온 이후로 달라졌단다. 한결 표정도 밝아지고 편지에도 전화에도 너랑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면서 이야기거리도 늘었어. 너랑 같이 수다 떨고 공부 봐주면서 마치 딸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동안 내 빈자리를 채워줘서 정말 고마웠다. 대학 가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우리도 무척 기쁘단다.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종종 소식 전해주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이걸 받아도 되나?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이 은혜는 제가 반드시 꼭 갚을게요. 울면서 사모님과 사장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두 분이 내주신 등록금 덕분에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20대 중반 늦은 나이였지만 대학 공부는 무척 재미있었어요. 어릴 때 동경했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한동안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은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바쁘고 크고 멋진 도시였죠. 대학도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야학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건물부터 엄청나게 크고 강의실도 정말 넓었어요. 특히 어릴 때 이웃집 오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서관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저는 유명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여러 분야 중 금융업 분야가 연봉이 엄청났거든요. 제가 취업을 할 때까지 종종 사모님, 사장님과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쯤 사장님이 일 때문에 해외를 오랫동안 나갔다고 하셨고 사모님도 이번에는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얼굴이나 보자며 아쉽게도 연락은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취업을 한 이후 동생들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돈을 많이 받고 다녀보니 집안이 어려울수록 공부를 해야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당시 미성년자였던 동생 3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졸업하고 직업을 찾아 돈을 벌기 시작하니 집안은 금방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그리고 셋째 동생은 저를 본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오게 되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회사를 입사한 후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중 부동산 분야에 유독 귀가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이 작아서 금액이 조금 오르면 차익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대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땅과 건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대형 개발 산업에 속하게 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익을 받고 팔았는데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입했죠. 제가 보는 눈이 밝은 것인지 그냥 운이 좋은지는 몰라도 구입하는 것마다 시세가 솟아올랐어요. 친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를 따라서 부동산을 사면 된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 제 나이대에서는 꽤 늦은 나이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당시 결혼을 하고 나면 퇴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거든요. 같은 대학을 나온 남편은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고 가족들 없이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열정이 넘치는 모습에 제가 홀딱 반했죠.
어느새 막내까지 동생들은 모두 졸업했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는 물론 가게를 차리고 싶어하는 막내를 위해 보증금도 마련해주고 애들이 결혼할 때도 크게 보태주었죠. 결혼을 한 이후 집에만 있기에는 좀이 쑤시는 성격이라 제가 샀던 상가 건물에서 수학학원을 차렸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일이 계속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돈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 진짜 교육에만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명의의 집도 있고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도 있고 앞으로 노후까지 남편과 함께 사치 부리지 않고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전 야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와 소식이 닿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자극받아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몇 년 뒤 좋은 성적으로 같은 곳을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저랑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는데 그 후로 삶이 바쁘다 보니 인지야 찾게 되었다고 해요. 너 그 이야기 모르지? 그땐 네가 일했던 부잣집 말이야. 그분들 크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지금 동네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유,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주택에 사신다고 들었어. 뭐? 진짜야? 내가 예전에 일했던 그 대걸 같은 집의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그래. 난 거기가 고향이라서 지금도 자주 그 동네에 가거든. 그런데 작년쯤인가 방문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 피해서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지금 그래서 그 사모님은 동네 식당에서 일하고 사장님은 공장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이 끊어져서 외국에서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자는 망해도 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두 분을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음날 바로 예전에 지냈던 동네로 내려갔어요.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친구가 사모님이 일하는 곳이라며 알려준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안쪽을 들여다보자 다리에 힘이 턱하니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대걸 같은 집에서 언제나 우아하게 라디오를 들으며 신문을 읽던 귀하게 생긴 사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는 다 하얗게 새고 푸석한 얼굴에는 주름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한눈에 봐도 거칠어진 손으로 뜨거운 국밥을 들고 나르고 있었죠. 사모님. 겨우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에 사모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누구인지 생각이 났는지 엄청나게 반가워하며 웃어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만났다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벅차올랐어요. 아유, 오랜만이네.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 이 동네에 사는 거야? 아니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사모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일하지. 아이고, 올 줄 알았으면 깔끔한 옷이라도 입고 왔을 텐데. 사모님은 목이 늘어나고 얼룩이 진 티셔츠를 메마른 손으로 정리하면서 민망한 듯이 대답했어요. 왜, 왜 한국 오셨으면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휴, 연락 끊긴 지 너무 오래전이고 지금 내 사정이 반갑게 연락할 상황은 아니라서. 그나저나 정말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사모님 한국 오셨다고 여기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상황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상황일수록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제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정말 심장이 쿵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는 바짝 마른 사모님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지금처럼 번듯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인데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것도 모른 채 저만 잘 살았다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했다면 무슨 수를 쓰든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드렸을 텐데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일부러 조용히 지내신 것을 알게 되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사모님과 사장님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외국으로 건너가 꽤 재산을 불린 두 분은 한동안 해외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타지에서의 오랜 삶에 염증을 느꼈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 사람들, 생활, 모든 게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에 머무는 이방인일 뿐 언제나 겉도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면서 지인이 노후에도 걱정 없이 지내려면 건물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인이 제안한 땅을 구입해 상가 건물을 하나 짓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해외에 있던 중이라 모든 과정을 지인분에게 믿고 맡겼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자신이 구입한 땅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건물은커녕 공사가 들어간 흔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의 주인은 애초에 매매를 내놓은 적도 없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던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탓에 빚까지 생겼어요. 게다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자리를 내주겠다는 구두 계약으로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빚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당했어요. 두 분은 건물이 곧 완성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건설 비용을 대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받은 것인데 분양할 물건이 없으니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마지막에 욕심을 부렸던 우리 잘못이려니 생각해. 그냥 그 돈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냈으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고 했을 거예요.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우리가 저지른 잘못인데 너에게 피해 끼칠 수 없어. 욕심부려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둘이 열심히 돈을 벌어 갚기로 했어. 그러니 너는 신경 쓸 것 없단다. 하지만 말린다고 말을 들을 제가 아니었어요. 제 공부부터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지원금까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마침내 갚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로 올라와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이전부터 두 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처분 가능한 부동산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했어요. 제가 학원을 하는 건물을 남기고 모두 정리를 했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들고 다시 사모님 부부를 찾았어요. 아유, 받을 수 없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벌었던 돈인데 우린 이거 못 받아. 그때 두 분이 저한테 공부하도록 해주지 않으셨으면 모을 수 없던 돈이에요. 그냥 오래전 투자했던 적금이 이자가 많이 붙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건물도 다 팔아버려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이걸로 빚도 다 갚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 아유, 고맙다, 고마워. 미안하다. 너에게 폐만 끼치고 이러려고 너랑 다시 만난 게 아닌데.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저도 마침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계속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서 내심 이런 순간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제가 드린 돈으로 두 분은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겠다며 작은 문구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사이에 귀여운 캐릭터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꽤 잘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학원 하나를 남기고 다시 처음부터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큰 돈을 벌었던 경험 덕분인지 다시 재산을 모으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노력하면 분명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몇 년 안에 다시 잃어버렸던 재산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는데요. 새롭게 구입한 건물에 유명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덕분에 저는 사모님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나이를 먹으니 돈에 대한 미련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요. 돌아보니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 대단한 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지만 가정 형편이나 자신의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제가 졸업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기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더 많은 미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해야 할 투자가 아닐지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